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가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나 아침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이 예측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 태풍입니다. 바람과 비 모두 강합니다. 우리에게 끔찍한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보다 더 강하고 영향 범위도 더 넓은 상태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태풍 언제 어디로 올지 경로 예측 자세히 해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과 대만이 지금 어떤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현재 상태와 예상 경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친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6일 오전 경남 앞바다까지 도착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이대로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까지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 진로가 북쪽으로 살짝 이동한 겁니다. 현재로선 경남 남해안이 유력합니다. 태풍이 섬 지역을 제외한 내륙에 상륙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오마이스 이후 1년여 만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태풍은 현재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진로를 바꿔 걷기 수준의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초강력이었던 세기는 현재 매우 강 수준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예상 경로인 동중국해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습니다. 태풍은 이 수역을 지나며 다시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국내 상륙 시점에서의 태풍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한데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 두 번째였던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태풍보다도 매우 강한 바람과 비, 이로 인해서 침수, 시설물 파괴, 그리고 해일 등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의 강풍 예측입니다. 태풍이 조금씩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강한 바람이 세기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시 예상되는 흰남노의 최고 풍속인 초속 43m는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세기입니다.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곳에 따라 3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 지역에도 50에서 150mm, 남부 내륙과 수도권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5, 6일 이틀 동안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흰남노의 강도와 고기압의 배치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현재 예상보다도 북쪽으로 이동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 남부까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와 일본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곳, 이번에도 제주입니다. 벌써 많은 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는데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 해안도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따금 기자, 벌써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요? 네, 제주도엔 종일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은 아직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풍 앞쪽에 형성된 정체 전선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옆 해안도로에도 높은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전역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서귀포시 표선면에 132mm, 한라산 진달래밭엔 142.5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의 북상 소식에 주말에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제주 노선 항공편과 호텔, 골프장 같은 관광업계에도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 앞두고 연휴 예약이 원래 많이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예약 자체가 쭉 끊겨서 저희 호텔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빗속에서 막바지 태풍 대비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가들은 애써 키운 감귤나무가 다칠까 지지대를 세우고 고정시키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바람에 꺾어질까봐 지금 지지대를 세우고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하우스도 있는데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일부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항포구에서는 서둘러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피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관리를 해가지고 멸박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빗줄기는 오늘 밤부터 더욱 강해집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비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또 태풍이 근접하는 오는 5일과 6일엔 모든 학교가 휴업하거나 원격 단축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보다 먼저 태풍 영향을 받는 일본과 대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도쿄도 아직 태풍과는 떨어져 있긴 한데 태풍 영향이 지금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도쿄만에 나와 있습니다. 도쿄는 태풍 흰남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사카 북동쪽 시즈오카현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거리가 물에 잠기고 차량도 침수됐습니다. 가을 장마 전선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태풍 흰남노로 인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는 곳은 남쪽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이틀 전에도 태풍 흰남노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흰남노가 접근하면서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일본 본토와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선 왕래도 끊겨 생필품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력 태풍의 상륙을 앞둔 오키나와현 정부는 미리 주민 대피 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오키나와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지금은 대만 근처에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미 태풍의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열대 저기압까지 흡수하며 세력을 키운 태풍 흰남노는 사흘째 대만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만 북쪽 타이베이 인근 상황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 기자가 방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됐던 이동식 화장실이 날아갔고 곳곳에서 큰 나무들이 쓰러져 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물 공사 현장에서 대형 구조물들이 강풍에 떨어지는가 하면 상점 간판도 힘없이 추락해 주변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까지 대만 부근에 머물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태풍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인공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윤수환 기자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위력이었던 2003년 태풍 매미는 초속 40m 이상의 강풍과 해일을 동반해 주요 항구 도시들을 강타했습니다. 부산항에선 800톤이 넘는 크레인이 쓰러졌고 대형 여객선도 좌초했습니다. 2년 전 초속 30m에 가까운 하이선의 강풍은 강렬한 불빛과 함께 전봇대를 잇따라 쓰러뜨렸고 주택 지붕 등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는 이보다 강한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상황. 강풍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위험 시설물들을 철저히 고정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간판과 지붕 등을 단단히 결박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선 창문에 잠금 장치들을 모두 걸어놓고 종이나 천조각을 끼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높은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딩풍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쪽에 좀 앉아 계시는 것도. 폭우 피해에 대비해 배수구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없애고 감전이 우려되는 전기 시설물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차장이나 건물 등은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해 사전에 입구를 막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태풍이 지날 때 외출은 금물이지만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하천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해야 하고 특히 맨홀을 조심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나갔다가 물에 잠겼을 경우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까지 차오르기 전에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농경지도 폭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배수로와 논둑을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폭주할 수 있는 만큼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9로 하지 말고 110으로 전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엉뚱한 꼬투리 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광주는 민주당의 어머니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실용적 민생 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의 조화입니다. 실용적 민생 개혁이라고 하는 길로 확실하게 두벅두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찾았던 광주 양동시장에선 역사의 죄인이 된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의 길을 좀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민주당 지도자들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침묵을 깨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을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수사라는 격앙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이 대표 소환 통보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말 공식 일정 없이 대응 방안을 고심할 예정입니다. 당장 오는 6일 검찰 소환에 응할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여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하고 있고 감사원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인데요. 그중 한 곳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정희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감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털어놨는데요. 들어보니 감사 과정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강도 감사 끝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감사원의 감사는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모양이다 했더니 점점점 범위가 확대돼가지고 저 개인의 어떤 모든 것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비서관 또 운전기사까지도 2번씩 3번씩 불려가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수십 군데 하고 다니는데 이제 강연 다니는 곳마다 식사한 내역, 몇 시까지 누구하고 먹고 동기사 문제 그런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이거 완전히 나를 신상을 쳐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나가라는 말이구나.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임기가 내후년 1월까지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그냥 잠이 안 오니까 5kg 정도 빠져버리더라고. 멍해져 버린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관장 사퇴 압박으로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한국환경공단의 상임 감사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였고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지만 처벌받았습니다.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해서 사직서를 받아오도록 해라라는 식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접 사실로 인정이 되었던 것. 감사원은 또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법과 사무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준사법적 행위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했습니다. 감사권이 없는 행정심판 자료까지 이렇게 제출받는 식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현재 권익위 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보통 이맘때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들마다 활기를 띠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손님들 발길도 줄어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 동작구의 한 전통시장. 추석 장사를 해야 되는데.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폐허가 된 시장에서 망연자실했던 상인들은 그 사이 충격을 딛고 다시 물건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수의 흔적이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원래 약재 냉장고였는데요. 안에 물이 들어차면서 전기가 끊겨 지금은 진열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켠에는 토사로 인해 고장난 카드 결제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녹두 같은 거 한 5-6개씩 막 몇 개씩 사놨는데 다 이제 물 들어가니까는 못 쓰니까는 다 버린 거죠. 준비한 곡물은 물에 젖어 내버리고 냉장고 등 기계를 다시 사느라 추석을 앞두고 3천만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손님은 놓칠 수가 없으니까는 급하게 이제 막 가서 이제 사오고 이제 엄마 아버지 좀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제 쓰고 있고 빚도 좀 내고. 근처의 한 수산점포 상인도 울상입니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 추석 대비 냉동 생선을 미리 2톤이나 사놨는데 전부 버린 겁니다. 저희 기름값 상승 때문에 이제 냉동이나 이런 게 배달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리 구매해 놨던 게 이제 비 피해로 인해서 요번에 그게 다 망가져서 다 버렸거든요. 어렵게 다시 물건을 마련해 팔아보지만 가격을 들은 손님들은 등을 돌립니다. 한 돈 10만 원 가지고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특히 추석에 많이 팔리는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가 크게 뛰어다는 겁니다. 배추 사러 돌아다녔는데 살 수가 없어요. 한 폭이 10,000원, 그 망으로는 13,000원이니 우리 주부들이 어떻게 사요? 수해를 입었던 관악구의 또 다른 전통시장. 한 농산물 가게를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는 추석을 대비해 이 냉장고 안이 꽉 차 있어야 하지만요. 물난리로 상품들이 모두 떠내려가면서 지금은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당장 써야 할 냉장고와 포장기계부터 고친 축산 가게엔 800여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영수증만 쌓였습니다. 현재는 이것만 하고 잠긴 거는 다 폐기. 모두에게 어려운 추석인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수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준다는 최대 4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라도 기다려보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물건 구입하는데 좀 써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했더니 이제는 수해와 고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요즘 지역화폐 상품권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또 외식할 때,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결제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연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할 때마다 매진에 매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발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서울 마포구. 구매 버튼을 누르자 현재 접속량이 많아 잠시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표시된 대기 인원은 약 3,000명, 3분가량을 더 기다려 상품권을 샀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의 상태를 보니 벌써 판매 완료 표시가 줄줄이 떠 있습니다. 송파구가 판매 개시 10분 만에 219억여 원의 상품권을 모두 파는 등 18개 구에서 이틀 만에 상품권이 완판됐습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자 수가 한때 40만 명까지 치솟은 곳도 있습니다. 중랑구 거를 70만 원어치 했고요. 노원구 거를 하려고 하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다 완판이 돼. 역시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경기도 성남시도 접속자가 폭주해 앱 접속 장애가 반복된 끝에 이틀간 300억 원어치가 모두 팔렸습니다. 지역 화폐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10%의 할인율.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먹통이어서 네. 결제를 못하고 왔고요. 어른이 3명만 붙어도 90만 원이면 지금 9만 원의 할인을 보는 거니까 제 체감상 되게 큰 돈이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할인율이 줄거나 발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세금도 점점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줄어진다고 하면은 시민 입장에서 많이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죠. 불만.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 씨. 정 씨는 지역 화폐가 연계된 공공 배달 앱으로 지난달 138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들로선 수수료가 1%뿐인 공공 배달 앱을 선호하는데 지역 화폐가 줄게 되면 소비자들이 수수료 6.8% 이상의 민간 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배달 앱들이 더 크게 돼서 이제 수수료를 더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어질 것 같다는데. 경기도 등 대규모 지역 화폐를 발행해온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높은 물가 때문에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외식과 숙박 같은 서비스 물가는 6.1%로 최고를 찍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여행은 늘고 있습니다. 물건 사는 돈 줄여서라도 여행은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친구들 4명이 함께 강원도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20대 직장인. 렌터카는 비싸서 포기했고 밥값도 꽤 들었습니다. 뭘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기본 만 원, 11,000원, 12,000원 이러거든요. 손을 대기가 힘든 거예요. 가족 휴가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해결했지만 이것도 싸진 않았습니다. 비용을 좀 아끼자는 측면에서 호캉스를 갔는데 숙소도 비싸다 보니까 또 이게 난감했던 상황이긴 했어요. 추석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30대 직장인. 역시 비용이 고민입니다. 일단 비행기 표부터 너무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비싸졌고요. 그다음에 렌트도 너무 비싸져서 차라리 호텔을 안 잡고 제주도에 친구 집을 가야 되나 좀 고민 중이거든요. 7월 국내 호텔 숙박료는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승용차 렌트비 24%, 국내 항공료는 16%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 주고라도 여행 다녀오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8월 국내 여행객은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싼 물가 때문에 요즘은 짧게 가까운 데 다녀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해외여행 문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령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동반하거나 조부모를 동반한 가족여행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여행 수요를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언제 시작할지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국 퇴임을 해버렸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가 미뤄지게 됐는데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서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제철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택.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한 뒤 바닥에 앉습니다. 큰절까지 한 박 장관에게 이 할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재판 결과를 보고 싶고 일본의 사과도 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17살이던 1941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해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했던 할아버지는 이제 100살이 넘었습니다.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일본에서 사과도 나한테 해야 하고 첫째는 그것을 전부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전하고픈 말을 손편지로 작성해 박 장관에게 건넸습니다. 양 할머니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지만 그런데도 몇 년째 우리 정부는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장관님을 만나서 이런 말이라도 내가 마음 품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라도 함께 이제 조금 숨통이 터진 것 같습니다. 5.18 민주묘지에 있는 김혜옥 할머니 묘지까지 참배한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제출했던 의견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해 피해자 지원단체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관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시작할지를 결정할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늘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정부로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해법을 검토할 시간은 얻은 셈이지만 사과조차 검토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여전합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박진 장관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5일 4차 민관협의회를 열고 정부안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부산시가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에 10만 명 규모의 BTS 무료 공연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공연 장소로 결정된 부산 일광해변의 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을 MBC가 계속 보도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려와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와 소속사인 하이브가 결국 공연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TS의 공연 장소로 결정된 곳은 기장군의 작은 어촌에 있는 폐공장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지나는 동해선 전철이 시간당 2세대에 그치는 데다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2차선 도로 단 2개뿐.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10만 명 공연을 열기엔 접근성이 부족했습니다. 마을이 바다와 바로 맞닿아 섬과 같은 지형을 띠다 보니 이렇게 좁은 왕복 2차로의 다리를 지나야만 마을 안쪽으로 들락날락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게 된 거지? 아미들이 온다면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공연장의 입구도 단 하나뿐이어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변엔 식당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없어 10만 관객을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시 숙박시설 규모를 초과하는 공연이 예고되자 1,000만 원까지 숙박비를 부르는 곳이 나오는 등 바가지 요금까지 극심했습니다. 공연 장소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주최 측인 하이브가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5만 3천석을 보유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열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출입구 72개가 분산돼 있고 화장실도 64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관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도 하이브 측이 관람객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해 공연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청 관객 규모도 당초 10만 명에서 5만 명 안팎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도 있지만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것이 바로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이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달 하순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 훈련을 위한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국 입항은 5년 만의 일입니다.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원자로 2기를 갖춘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가파는 축구장 3개 넓이입니다. 영화 탑건으로 잘 알려진 F-18 슈퍼넷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했습니다. 언제라도 작전 투입이 가능한 미국 해군의 유일한 전방 배치 항공모함으로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훈련을 위해 곧 동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이건호는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인 뒤 이달 하순 부산 해군 작전기지로 입항하는 것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방문 기간은 일주일 정도, 한미 양국 간 각종 교류 행사도 진행됩니다. 국방부 소식통은 훈련에 참가할 항모 전력 규모와 입항 기간 중 VIP 초청 등 세부 일정을 미국 해군 7함대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미국 핵항모가 입항하는 건 지난 2017년 칼빈슨호가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에 온 뒤 5년 만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항모 링컨호가 동해로 진입하긴 했지만 입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첫 배치로 상징성이 큽니다. 공동성명의 한미 간 조율을 통해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전개를 언급을 해놨고 정례 연습을 통해서 그런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연습들을 이렇게 강화해 나가겠다. 한미 군 당국은 레이건호 방문을 계기로 과거처럼 미국 항모 강습단의 한국 방문을 정례화하고 연합훈련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 대응했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번 주 초 협상단까지 파견했고 어제 한미일 안보수장회의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됐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같은 핵심 제품은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녁 황금 시간대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숙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바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였습니다. American manufacturers come alive across the heartland and the future will be made in America.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에도 전기차와 반도체 같은 핵심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맨 아래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direct result of the president's economic plan, U.S. manufacturing is back.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회의에서도 미국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법이 동맹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해당 법은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대표단의 항의에도 공급망 재편이 결국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크게 봐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NSC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백악관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법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 만들어진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장. 복원을 전제로 지어졌지만 복원 계획 세우는 게 지연되면서 얼마 전 호우 때 많은 양의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이대로 둘 경우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길게 뻗은 스키활강 경기장 경사면 곳곳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슬로프 아래에 묻은 직경 2m의 배수관도 찌그러진 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년 전 올림픽 경기가 열린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장. 지난달 9일부터 사흘 동안 250mm의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유출돼 슬로프 아래쪽 두까지 타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슬로프 아래에 있던 민가가 한 차례 수해 피해를 입은 뒤로 만든 일종의 제방입니다. 지난 폭우 기간 쏟아진 비로 슬로프에 있던 토사가 저 너머 도로까지 밀려들면서 이 제방을 더 높이 쌓아둔 상태입니다. 비의 양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아래쪽 숙박시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렸던 그런 비처럼 시우량이 굉장히 센 그런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 아래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처음 지을 때부터 환경훼손 논란이 있던 이 경기장은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일회용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관광자원화 요구 등으로 복원계획 수립에만 4년이 걸렸고 그 사이 2018년과 올해 두 차례 비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바위가 쌓여있는 풀혈지대에 만들어져 비로 인한 침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에 어느 곳에서 물이 분출될지 몰라요. 이대로 놔둔다면 가리왕산 전체가 토속류로 해서 아래쪽으로 유화될 거다. 서둘러 체계적인 복원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원도는 경미한 피해일 뿐이라며 예정대로 2년 뒤부터나 본격 복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평탄지 작업 좀 하고 배수로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만 이제 하고. 보름간의 축제를 위해 천년의 숲 원시림이 파헤쳐진 가리왕산. 축제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구입한 지 2주밖에 안 된 차량이 고장이 나서 소비자와 현대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수소차인 넥소인데요. 소비자는 현대차가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차라리 환불을 해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차를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특정 고객에게 이렇게 아예 차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게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인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의 넥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2018년 출시돼 2만 7천 대가 팔렸습니다. 지난 6월 넥소를 구입한 소비자. 2주 만에 갑자기 거북이 모양 경고등이 떴습니다. 이 경고등이 뜨면 2에서 3km밖에 달릴 수 없고 출력도 제한됩니다. 서비스 센터는 부품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레귤레이터가 원인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뭐 어떤 상황이 된 거냐 했더니 재현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월 만에 문제된 부품이 달라졌습니다. 스타 쿨링 펌프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뭐 레귤레이터가 아니고요? 네, 레귤레이터가 아닙니다. 둘 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소비자는 원인부터 밝히라며 부품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현대차는 진단 장치를 달고 운행해 보라고 했지만 소비자는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제가 증명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그거를 제가 왜 하나요? 뭐 여기 뭐 직원도 아니고 왜? 그분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내보내면 끝이지만 저는 이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오류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차 주인이 법에 따라 새 차로 바꿔달라고 국토부에 민원을 넣자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차는 교체 대신 환불해주겠다. 대신 다시는 당신 명의로 현대차를 사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대차를 제 명의로 평생 못 구매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고객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요구 수준도 높고 저희가 고객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현대차는 고객이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경고등을 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가장 유력한 부품 수리를 제안했는데 고객이 수리도 진단장치 부착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생 차를 못 사게 하는 건 횡포 아닐까. 무기한 신차 구매를 못해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를 정말로 분하기도 하고 좀 도대체 전국에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나. 현대차는 예외적인 조치였을 뿐 블랙리스트 같은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넥소는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문제로 올해 4월 대규모 리콜을 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 것까지 권장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는 시기죠. 이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모 고등학교는 오는 5일부터 3박 4일 제주도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 학생 약 160명이 참가합니다. 5일과 6일은 제주 전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도는 모든 학교가 휴업을 하거나 원격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태풍의 영향이 크다면 실내 활동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항공편만 되면은 일단 다른 방향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한가운데 제주도에서 안전하게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가는 날 혹시 이제 태풍을 맞이하게 되면 숙소에서 일단 안전하게 좀 대기하고 있다가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마 연기가 되겠지 했는데 가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진짜 뭐 완전 제주도 태풍의 핵제 중심에 드는데 그냥 6일, 7일까지는 뭐 실내 프로그램을 하고. 대구시 교육청은 수학여행 진행 여부는 학교에 결정권이 있지만 태풍 상황에 따라 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교육에서 의견을 전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번째 수학여행이고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가능한 한 강행하겠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에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수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봉투에 쌓인 큼지막한 배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나간배로 유명한 순천 나간면에서 차례상에 올릴 배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부들은 굵게 자란 배만 골라 딴 뒤 혹여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습니다. 알알이 굵은 배들이 쌓여갈수록 농부들의 마음도 흡족해집니다. 좋죠. 남 일이지만 좋다고. 농민들이 추석 안에 그래도 수확할 수, 한몫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부터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가에선 어느 때보다 수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수확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 떨어지기 전에 하나로 더 따기 위해서 인부들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따가운 여름 햇볕을 받아 탐스럽게 연근 홍고추밭에서도 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고추를 따는 농부들의 손놀림이 빨라지면서 바구니는 새빨간 홍고추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도 온다 그러고 추석 명절도 돌아오고 빨리빨리 해서 또 건조시켜야 되고 바쁘죠. 익으면 또 고추를 따줘야 돼. 놔두면 안 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초강력 태풍이 예고되면서 농가들은 대목의 기쁨도 잠시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았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 오늘 구속이 돼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권총을 직접 쐈다고 밝힌 주범 이승만이 또 다른 미제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은행동 한 의류상가 입구에 현금 수송차가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반 직원 2명이 현금 지급기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갑자기 수송차가 출발합니다. 주차한 지 불과 2분 만에 현금 4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몇 시간 뒤 인근 여관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됐지만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드라이버나 뭐 같은 거라도 제껴도 다 나갈 때 이 정도면. 국민은행 권총 살해 강도 사건 발생 13개월 뒤 벌어진 유사 사건이었지만 미제로 남았다 지난 2008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권총 강도 사건의 주범인 이승만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기 전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현금 수송 차량이 보여 본능적으로 차를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훔친 돈의 향방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범 이승만이 추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수사력은 여죄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공범 이정학은 범행 21년 만에 살해된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검찰은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모으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됐던 한미연합연습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장병들이 주말에도 부대 안에서 대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군 고위 간부들이 골프를 치러 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방어와 공격 훈련을 하기 위해 4년 만에 대규모로 펼쳐진 한미연합연습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기지 캠프 KC 부대 안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군 간부 3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주한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이른바 카투사 병력들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지원단 소속 부대의 영관급 간부 1명도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상급 부대인 육군 인사사령부는 훈련 기간 모든 장병과 군무원의 골프 운동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전투태세 완비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도 담았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카투사들에게 이런 지시사항을 교육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일탈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장이 일탈 행위를 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국군 지원단장부터 고위 간부들이 부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골프 운동을 자제하라고 하였음에도 골프를 치는 게 맞는 것인지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군 관계자는 골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자제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지침을 어긴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실전과 같은 연습을 강조하며 실시됐고 훈련 참가 부대의 장병 상당수는 주말에도 대기했던 것을 감안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골프를 쳤던 지원단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내용과 당시 공개된 김 여사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녹취록 내용은 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다는 걸 입증한다면서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대중음악, 드라마에 이어서 이번에 미술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술계의 큰 손들이 한국으로 몰려왔는데요. 세계 3대 미술 장터 중에 하나인 프리즈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무대로 서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세계 미술계 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Come in and look at that. 한국 미술계의 대표 작가 서용선 화백의 작업을 직접 보러 온 겁니다. It's amazing. And you're getting more big canvas. 감탄사가 이어집니다. Painting is like fantastic, you know, like the movement, you know, the grimaces on the face, you know, the landscape. It's just gorgeous. 저는 계속 3개월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변에 물 색깔을 들여다보고 있고.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의 작업실도 찾았습니다. 그림은 수신을 위한 수행의 도구라고 생각해 왔어요. 한국 미술의 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But really, I think what makes it so appealing is the kind of the depth and sophistication of the art scene in Korea. The fact that it goes back many, many years. 세계 3대 미술 장터 중 하나인 프리즈의 선택도 서울이었습니다.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이 될 거라 판단한 겁니다. It was an easy decision to make. Seoul is a city full of artists, full of galleries, full of museums, full of culture, music, film, fashion.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고시안 갤러리 등 110여 개 명문 갤러리들이 총 집결했고 600억 원에 이르는 피카소의 작품부터 데미안 허스트에 이르기까지 출품된 미술품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해외 미술계의 큰 손들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최근 컬렉터로 주목받고 있는 그룹 BTS의 RM도 전시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You know, not just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but the fact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2020년 3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9천억 원, 올해는 1조 원까지 기대되는 한국 미술 시장. 세계 미술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선 9회 투아웃까지 몰린 LG가 대타 이형종의 한 방으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선 풍우나 이형종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KT 선발 엄상백에게 삼진 13개를 당하며 8회까지 침묵하던 LG. 승부는 9회 투아웃부터였습니다. 문성주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LG는 2사 2-3루 역전 기회에서 대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2달 만에 1군에 복귀한 이형종이 등장하자 원정구장엔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33살 노장은 간절했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46km 직구를 호쾌하게 받아쳐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극적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 야구를 좀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미안하고 또 죄송했는데 오늘 뭐 한 건 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고 투수였던 2007년 대통령배 결승에서 역전타를 맞고 펑펑 눈물을 쏟아 화제를 모았던 눈물의 에이스. 이듬해 LG에 1차 지명됐지만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다 2년 만에 야구판을 떠났습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서빙을 좀 하고 저 말고도 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거를. 긴 방황 끝에 타자로 다시 돌아온 이형종. 2018년엔 타격왕 경쟁을 펼칠 정도로 전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냉혹했습니다. 치열해진 주전 경쟁에 줄부상이 겹치면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올 시즌엔 단 11경기 출전해 2군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야구를 그만둬서 그런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김현수와 박혜민, 송창기가 버티는 LG 외야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풍우나 이형종의 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야구는 계속 해야 되니까 또 이런 또 기회가 왔을 때 잡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태풍 흰남노는 현재 타이완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에 마치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지금은 강도가 매우 강한 세력으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초강력 세력으로 몸짓을 키우겠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서귀포를 지나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는 대부분 지방이 시속 54km 이상의 강풍 반경 안에 들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인데요. 이미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유입돼 제주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귀포 표선면에는 하루 만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집중됩니다. 이 태풍이 오기 전인 일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인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350mm 이상, 남해안에 50에서 150mm가량이고요. 이 이후의 강우량도 상당히 늘어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서도 비가 시작됩니다. 낮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은 27도, 대구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태풍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